한국의 조용한 철수 이후 태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에서 발생한 부실 공사,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경제적 약속 불이행까지 위기를 느낀 태국 외교부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발언을 들은 태국 국민들은 오히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의 발언이 이토록 태국 사회를 뒤흔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말없이 준비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독일 출신 클라라 벤츠입니다. 유럽통상무역청에서 동남아시아 담당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죠. 한국계 남편과 5살 아들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조용한 힘을 알게 되었어요. 클라라, 때로는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개인적 성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세계 곳곳에 반도체와 첨단 인프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성과를 대외적으로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묵묵히 발전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태국은 예전에 한국의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기술 교류도 활발했고 경제적 협력도 돈독했죠. 그러나 불법 체류자 문제와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관계가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기도 해서 이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료들에게 의견을 내봤지만 이미 태국은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켜보자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태국의 태도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협력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겉으로는 경제적 동반자라는 명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약, 자금 세탁 의혹이 있는 뒷거래들이 오갔다는 정보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통상무역청의 내부 자료를 검토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구식이에요. 너무 자기들만 잘난 체하죠. 태국 통상부 장관과의 회의에서 들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태국은 이미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으며 관광객 유치 정책에서도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닌가요? 오랜 파트너십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 건. 제 질문은 공허하게 회의실에 맴돌았습니다. 태국 측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해요. 중국의 제안에 넘어간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죠. 걱정하지 마. 우리는 괜찮을 거야. 다음 날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런 공식 성명도 불평도 없이 말이죠. 그저 묵묵히 짐을 싸서 떠나갔어요. 이런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항의나 협상 시도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유럽 본부로부터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북미, 중동 지역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인가 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는. 호기심이 가득했던 저는 결국 한국 담당 대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건가요? 태국의 배신에 대해서요. 제 질문의 대사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어요. 벤츠 씨, 우리는 반박보다 증명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답해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반박보다 증명, 말보다 행동. 남편에게서 자주 들었던 가치관이었죠.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이 응축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태국에는 중국의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왔고 현지 언론들은 이를 경제적 기적이라고 칭송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에는 다른 보고서들이 쌓이고 있었죠. 중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하청 구조, 현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안전 규정을 무시한 공사 진행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그는 지진공학 전문가였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의 건설 현장 사진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 구조물들은 지진에 취약해 보입니다. 태국 북부는 지진대에 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태국 북부에는 중국이 건설 중인 대형 병원 단지가 있었어요. 원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기에 이전 계획에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자들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유럽 본부에 이 우려를 보고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2025년 4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태국 미얀마에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뉴스를 접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속보를 지켜봤어요. 최근 완공된 중국 업체의 태국 고층 건물 한 채가 붕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4명, 부상자 22명이 확인되었으며 화면에는 먼지 구름 속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현장에서 중계를 이어갔어요.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와 저급 자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건설사의 복잡한 하청 구조가 품질 관리에 허점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카메라가 병원 단지의 다른 부분을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지진에 노출되었음에도 일부 건물들은 완벽하게 멀쩡했어요. 그곳은 이전에 한국 기업들이 착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미 지어진 골조와 기초 공사는 지진을 견뎌냈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증명이야. 다음 날 사무실은 이 사건에 대한 논의로 분주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언론들은 계약 과정의 불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검토하며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신뢰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안전을 경시한 비용 절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태국 현지의 연락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우리가 벌인 게 진짜였구나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태국 내부의 혼란은 예상보다 빨리 확산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중국과의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거세졌죠. 태국 정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제 사무실로 태국 통상부의 비공식 요청이 들어왔어요. 중국과의 일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는 불법 노동력 활용과 비자금 거래에 관한 조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엄성을 팔아버린 결과예요. 제 분석을 들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실제로 한국은 태국 상황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과 북미, 중동에서의 성공 사례가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졌어요. 새로운 기술 표준을 확립하고 투명한 계약 이행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조명받았죠.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 애썼지만 이미 깊숙이 들어온 영향력을 빼내기는 쉽지 않았어요. 몇몇 관료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복귀를 타진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다른 시장에서 바쁘다는 응답만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유럽 각국에서 한국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들이 쌓여갔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한 증거였습니다.
태국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가치를 더 분명히 드러낸 셈이죠. 유럽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우선 계약국으로 지정된 거예요. 저는 내부 회의에서 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품질을 넘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과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는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에 모두가 시선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글의 언어학적 정확성이 인공지능 음성 인식과 번역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로 인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 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분석이었죠. 남편은 이 뉴스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야. 그 정신이 지금의 기술로 이어진 거지. 한편 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갔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표면적으로는 계속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깊어졌어요. 추가 건설 사업에서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약속했던 경제적 혜택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일정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한 무응답이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어요. 태국 내에서는 후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잃고 가짜를 붙잡았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협력이 가져온 단기적 이익보다 잃어버린 신뢰와 기술의 가치가 더 컸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제 사무실에 태국의 한 고위 관료가 비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파트너를 잃었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가치 사이의 선택이었죠. 지금이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장 중에 잠시 들른 자리였어요. 남편은 와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건배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조용한 승리를 위해. 그의 대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조화롭고 효율적인 아름다움이었죠.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실은 단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조용함 속에 담긴 힘, 그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 적힌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히 준비된 나라였죠. 거짓은 소란스럽고 진실은 조용했습니다. 세계는 그 차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에 제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가치관의 충돌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컴퓨터를 끄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한국어 동화책을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잠시 문간에 서서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왔네. 우리 지금 한글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발음이 아직 서툴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해. 책상에 앉아 아들 옆으로 다가가 함께 책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과학적인 한글 문자들이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들은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틀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끈기와 인내, 그리고 묵묵히 나아가는 힘. 화려한 말이나 자랑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방식. 세계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게 외치는지, 누가 더 자극적인 약속을 하는지 경쟁하는 듯해요.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진정한 가치는 종종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희 가족의 작은 거실에서 한글 책을 통해 이어지는 문화와 가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진실은 반드시 증명된다는 것을. 세계가 선택한 나라는 가장 침묵한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 교훈을 제 삶과 일에 적용하려 합니다.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하기로요. 결국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하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천하의 중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최근 그렇게 중국이 최고라고 외쳐대던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올린 SNS로 인해 난리가 난 건데요. 게시글은 조작된 거고 사진들도 전부 합성한 거라며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질투심에 들끓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이 왜 이 난리가 났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푸단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리밍이에요. 올해 22살이고 지금은 3학년이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꼭 전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평범한 중국 여대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저를 엘리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상하이의 중견 IT 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명문 고등학교 영어 교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최고만을 기대하셨어요. 부모님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저 또한 엘리트여야 한다나 뭐라나. 그 따분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 좋은 부모님 덕분에 중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푸단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평소에 한국 문화를 꽤 좋아했어요. BTS부터 블랙핑크까지 K-팝은 기본이고 밤새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건 일상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평소에 한국에 엄청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죠. K-팝이나 드라마는 그저 재미있는 콘텐츠일 뿐 실제 한국이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IT 기술도, 배달 시스템도, 모바일 결제도 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 사무실 앞 게시판에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는데 마침 지나가시던 장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리밍, 너 한국 문화 좋아하잖아. 마침 이번에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딱이겠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드라마나 예능은 재미있게 보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더구나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보였고요. 하지만 장 교수님은 계속 저를 설득하셨어요. 리밍,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요즘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 학생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여전히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드렸더니 의외로 두 분 다 적극 찬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배워오면 좋겠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글로벌 경험이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동생 리웨이까지 누나가 한국 가면 과자랑 간식 많이 사다 줘야 해. 라며 신이 나 있었어요. 결국 마지못해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면 쓸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이걸 진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하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저를 밀어주는데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지원서를 쓰면서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 찾아볼수록 한국의 모습과 발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잘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학교의 캠퍼스 사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도서관, 스마트 강의실, 창업지원센터. 우리 학교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여전히 속으로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겠지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인터넷 정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한테 교환학생 지원한다고 했더니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리밍, 완전 부럽다. 한국 학생들이랑 친해지면 나도 소개시켜줘. 거기 가서 연애할 것 같은데. 다들 장난처럼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에이, 내가 뭐하러 한국 남자를 만나라고 생각했죠. 저는 중국 남자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원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관 중에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도 계셨는데 아니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제가 긴장을 해서 더듬더듬 말했는데도 끝까지 미소를 지으며 경청해 주셨거든요. 오히려 천천히 이야기해도 된다면서 저를 다독이셨죠. 저 같으면 많은 지원자들을 면접하느라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잘랐을 것 같은데 확실히 느낌이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에이, 어차피 한 학기면 끝나는 거야.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는 정도겠지.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도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혼자 타국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내가 언제 겁쟁이였니? 이런 도전이 젊을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고 하신 말씀에 용기를 내게 됐어요. 출국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짐을 챙기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예쁜 아이돌과 멋진 드라마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니.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SNS에는 여전히 한국을 비하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중국을 베끼는 그저 작은 아시아국이다. 요즘 대세인 한국 드라마나 K-팝은 모두 중국 것을 가져온 것이다. 아주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런 글들이 와닿지 않았어요. 이것도 단순히 인터넷에 퍼진 루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확실하게 한국보다 중국이 낫다는 걸 확인하고 오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한 거예요. 상하이 푸둥공항도 크고 멋있지만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럽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좀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묘하게 평온한 분위기였죠. 입국 심사도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는 담당자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긴장되는데 여기서는 직원분이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죠.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공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에요. 중국의 공항 화장실은 글쎄요,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데 이곳은 마치 고급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화장실 문마다 붙어있는 사용 중 표시등도 신기했고 비데는 기본이더라고요. 심지어 파우더룸까지 있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은 더 놀라웠어요. 저는 중국의 지하철에 익숙해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들 조용히 줄 서서 기다리고 차례대로 탑승하더라고요. 제가 큰 캐리어를 들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자리까지 양보해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캠퍼스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거리가 너무 깨끗한 게 신기했거든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많은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쓰레기통이 잘 보이지 않는 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리에 냄새도 안 나고 너무나 청결하다고 생각했죠.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중국의 대학 기숙사는 보통 한 방에 4명이 생활하고 화장실도 공용이라 진짜 불편하거든요. 여기는 2명이 쓰는 방에 화장실까지 딸려 있더라고요. 심지어 각자 책상과 옷장까지 있었죠. 기숙사 로비에는 무인 택배함이 있어서 24시간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고 세탁실에는 앱으로 작동하는 최신식 세탁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세탁기가 중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숙사 방마다 한 대씩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죠. 학교 생활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도서관은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중국의 대학 도서관도 크고 책도 많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좌석에 개인 스탠드와 콘센트가 있고 노트북 전용 열람실도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도서관 앱이에요. 좌석 예약부터 도서 대출, 그룹 스터디룸 예약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했어요. 무슨 도서관이 모든 걸 핸드폰으로 해결하다니. 이게 진정한 선진국인가 싶더라고요. 수업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교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특히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캠퍼스 식당을 갔는데요. 거기서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중국 대학 식당은 위생은 정말 말도 마세요. 맛도 맛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여기는 제 입맛에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특히 요즘의 카페나 음식점처럼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진동벨로 받는 시스템이 대학 식당에 도입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줄도 안 서도 되고 음식이 나왔을 때만 가면 되니까 너무 편했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시험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꽉 차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더라고요. 중국의 도서관은 비어있는 자리도 많고 왜 그렇게들 열심히 안 하는지. 한국 학생들을 보니 중국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했듯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에요. 학생증도 스마트폰 속에 있고 신분증은 물론이고 도서관, 식당, 기숙사 출입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해결돼요. 심지어 수업 자료도 전용 앱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전공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모두가 가볍게 태블릿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간다는 말이 모두 이해되더라고요. 저도 태블릿을 들고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괜히 제 자신이 멋있어 보이고 어깨가 으쓱했죠. 필기하기도 쉬워서 교수님의 말을 놓치는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캠퍼스 내 안전이에요.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갈 때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곳곳에 비상벨이 있고 밤에는 안전귀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배려예요. 중국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교내에 CCTV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학교 주변의 상권도 너무 좋아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학교를 나왔는데요. 중국 대학가는 보통 길거리 음식점이 학교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여기는 깔끔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아요. 특히 24시간 카페가 있어서 밤늦게 공부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서비스 수준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칸막이가 쳐져 있는 카페도 있고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제가 이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어요. TV나 SNS로만 보던 한국이 아닌 실제 한국의 모습은 훨씬 더 대단했거든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더 이곳이 좋아지고 있어요. 몇 주 뒤에 창업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동아리 친구들이 자기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시제품도 만들고 특허도 출원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와 나이도 비슷한 친구들이었는데 저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지라는 친구의 발표였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약통을 개발했다는데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약을 잘 드셨는지 가족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민지는 달랐어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학교의 지원이에요. 창업 동아리에는 전용 공간이 있어서 언제든 모여서 회의할 수 있고 3D 프린터 같은 장비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변리사님까지 연결해 주셔서 특허 출원도 도와주신대요. 중국에서는 3D 프린터도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중국이 세계 최고야. 우리가 제일 앞서 있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은 김준호 선배와 멘토링 미팅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죠. 선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준호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더 배우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중국은 항상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만 강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더 나은 것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죠.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놀라웠어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충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따라하기나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엄청난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예요. 중국에서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히려 그 경험을 값진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들은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요. 어느 날 민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리밍, 너는 왜 그렇게 중국이랑 비교하려고 해? 그냥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확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깨달았거든요. 밤늦게 기숙사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부끄러웠어요. SNS에 한국을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의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준호 선배가 알려준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게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었던 거죠.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어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울컥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번 유학은 이미 성공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요. 더 이상 편견을 갖지 말자고, 다른 나라와 문화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이 겸손함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를 잊지 말자고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엄마, 저 여기서 대학원 진학하고 싶어요. 깜짝 놀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모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나 봐요. 어머니는 내가 그동안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셨죠. 아버지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고 들었다면서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듯 한국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이곳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창업 동아리에서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살려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민지의 스마트 약통을 중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더라고요. 준호 선배는 제 결정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리밍,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사실 준호 선배한테는 말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실 한국에 머물게 된 이유 중에 준호 선배 때문인 이유가 좀 더 크긴 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는데요. 이제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발전상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민지와 함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민지가 웃으면서 대답해줬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이런 노력 덕분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기숙사 룸메이트 수지는 제가 한국에 더 오래 있기로 한 걸 제일 좋아했어요. 리밍아, 너 덕분에 나도 중국에 대해 편견이 많이 없어졌어. 사실 처음에는 중국 룸메이트라고 해서 걱정했었거든. 저희는 서로를 통해 두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수지가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줬어요. 한국의 가정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죠. 수지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발전은 이런 따뜻한 가족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책을 읽다가 울컥한 적도 있어요.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니 이제는 제가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는 입장이 됐어요. SNS에 한국 생활을 올리면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면만 봤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수 있어서 기뻐요. 교환학생 마지막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밍 학생, 당신은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서울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취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예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어에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참가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에 감탄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제 꿈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준호 선배가 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해줬을 때 처음으로 제 정체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창업 동아리 회의를 마치고 늦은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미래가 될 거라는 게 실감이 나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가 아닌 세계를 품에 안은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곳 한국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예쁘기만 한 불빛이었는데 이제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발전 과정과 미래를 향한 열정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건 겸손함과 도전 정신이에요. 처음에는 중국이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중국보다는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와 혁신의 힘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며칠 후면 대학원 입학 시험이에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이곳에서 배우게 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준호 선배가 가끔 커피를 사들고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어제는 동생 리웨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도 한국 대학으로 유학 가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말렸을 텐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어요. 동생도 이곳에서 저처럼 새로운 시각과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시작한 프로젝트도 곧 첫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한중 양국의 장점을 살린 서비스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이 세계적인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걸 저도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지하철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서 길도 알려주고 한국의 좋은 점들도 소개해주게 됐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받았던 친절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진정한 배움은 마음을 바꾸는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유학이 아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앞으로도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이곳에서 배운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저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중국,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일의 꿈을 준비해야죠. 아, 오늘은 준호 선배가 약속한 대로 면접 준비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가며 생각해요. 이곳에 오기로 한 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라고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너무나 다행인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